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미연 RN서치 대표,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검찰 내용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표님, 어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조서 검토를 굉장히 또 꼼꼼하게 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때 14시간 조사받고 7시간 조서를 그렇죠. 검토해서 조사받은 시간의 절반을 검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데 예. 어제는 4시간 55분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확인만 4시간 25분. 예. 거의 뭐 비슷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조서 확인을 하느라고 보냈다. 그래서 아주 어제 뭐 휴식 시간까지 해서 한 10시간 뭐 한 40분 정도 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여튼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검찰이 설명한 부분은 여기에 이제 저녁 식사가 들어갑니다. 저녁 식사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조서를 확인했다는 건데, 설명서 이걸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렇죠. 뭐 당연히 예측한 것처럼 끝까지 예. 혐의를 이렇게 부인한 걸로 갈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그 이유를 간단히 네 가지로 보는데 예. 첫째는 이제 이거 진짜 대통령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엮였다. 아, 진짜 진실은 억울하다. 언젠가 예. 밝혀진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억울한데 허위 자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 본인이 직접 10원 하나 받은 게 없고 제3자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형량 문제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그 자백을 해도 뇌물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이게 형량이 큰 영향이 없고 예. 나머지 12개 범죄는 묻어가요. 따라서 이게 12개 중에 나머지를 자백해봤자 형량에는 지장이 없고 뇌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둘째 이유고요. 예. 세 번째는 이게 또 자백을 해버리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게 완전히 뇌물 받아 인정해버리면 정치적으로 두 번 죽게 돼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게 어차피 정치적 해결 사면 예. 형량이 뭐 9년이든 10년이든 큰 의미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사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강하게 부정할 걸 예상이 됐고 예. 지금도 이게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뇌물죄에 집중하는지 저희가 뒤에서 최순실 씨 재판에서 보겠지만 왜 뇌물죄에 집중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 교수님, 일단 최순실 씨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 쪽으로 좀 이감이 될 게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주요 혐의자고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딴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어떤 식으로도 마주친다는 그 자체가 또 불필요한 상상력, 예. 억측을 자아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남부구치소를 이감하는 것이 저는 뭐 당연한 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예. 최순실 입장에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주치면 어떨까, 전전긍긍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실제 진실을 밝히고 또 공연한 이런 뒷담화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한 번 더 연장을 한다, 구속기간을 연장한다, 이거는 좀 예상이 됐던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원칙은 10일이고요. 필요하면 이게 한 번 연장 10일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관련자들 보면 전부 다 거의 예외 없이 다 연장이 됐어요. 10일 만에는 이게 세네 차례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뭐 한 번 연장을 하되 다만 이게 4월 17일이 선거 시작이니까 그 전에 한 4월 13, 14일이나 예. 아마 이게 이쯤 기소하지 않을까 이래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연장한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거니까 뭐 당연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미연 대표님, 지금 어제 검찰이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라고 보면은 지금 오늘 조간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썩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엮였다. 예. 본인은 이제 내 통장을 조사해봐라. 10원 한 장 들어오지 않았지 않느냐. 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를 주장하시면서 범인이 상당히 억울함을 지금 항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겠죠. 뭔가 이렇게 증거를 밀어도 그에 대해서 부정하고 났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검찰은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이 상태에서 내가 내가 뭐 이런 점도 인정한다 예. 이야기하기에도 저는 또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적당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 뇌물 사건은요. 예. 저렇게 자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 성완종 리스트 생각나죠? 예. 근데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나 지금 이게 자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부분 이게 뇌물은 자백에도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1억만 넣으면 따라서 이게 자백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옛날에는 이게 자백을 받으려고 중세시대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고문을 해서라도 어떻게 자백받으려 했지만 지금 이게 자백은 증거에서 가장 낮은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조사를 받고 예. 그 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차고 넘친다는 객관적인 증거 가지고 기소해서 근데 이게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검찰이 뭐 답답해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간다고 하는데 내일 가서도 그냥 그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나요? 물어보고 아니다고 물어보고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게 계속 부인하더라도요. 예. 증거를 제시하면서 계속 묻고 그럼 이게 부인해도 그 증거를 제시하고 물은 게 또 나중에 판사님이 볼 때는 또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계속 그런 절차를 반복하는 거예요. 진술이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그렇죠. 이게 증거를 자꾸 검찰에서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진술을 그래서 묻고 또 이게 부인해도 이제 판사 제3자가 볼 때는 아 이게 대통령이 좀 그냥 거짓말 부인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예. 주면 되기 때문에 검찰은 계속 부인해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10일을 더 연장하고 아마 길게 볼 것 같아요.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뭐 10일 더 연장해서 10일 더 연장하면 뭐 4월 19일 정도 안 됩니까? 예. 4월 17일 날부터 이제 선거 운동, 대선 운동을 시작하니까 그 전에 뭐 수사를 끝내고 뭐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내다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백이 안 나오면은 이건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증명이 쉽지 않죠.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하고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를 풀다 보니까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조사 안 받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가만히 대해서 8대 0이라는 그 압도적으로 탄핵을 인용했지만은 예. 이건 형사재판이거든요. 형사재판은 검찰에서 증거를 내놔야 돼요. 예. 지금 뭐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뭐 저 국민당의 박지원 뭐 대표도 그렇고 사실 뭐 상급심까지 가서 나중에 무죄가 됐잖아요. 예. 검찰은 계속 기소를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을 하면 그게 검찰이 다른 좀 색다른 증거를 내놔야 된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한 푼도 받은 거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또 형사상 재판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정치적으로 이게 예. 박해를 당하는 거다. 뭐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좀 응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예. 어떻게 보면 나는 결백하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평행선을 계속 달리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검찰은 자기네가 마지막까지 조사한 거를 갖다가 재판에다 제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찰들이 조사할 때 보면은 막 협박도 하고 뭐 책상도 치고 하는 게 답답하니까 좀 그런 거죠. 제가 예. 아는 사람도 하나가 검찰 조사 받은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워낙 검찰 조사가 그냥 터프하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이제 강도 높은 조사라고. 그렇죠. 부르는 강도 거예요. 높은 거죠. 백지 몇 장 주고 예. 독방에 놔뒀고 너가 한 거 좀 써봐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예. 별의 별걸 다 하니까 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변호사도 아마 옆에 계속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 험한 말도 할 수가 없고 예. 주어지는 말 외에는 조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그 혐의를 씌웠기 때문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검찰청사에 소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을 안 시키려는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배려적인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지나 또 정치적 영향력으로 행사될 경우에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상당히 또 파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은 아마 조사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모가 어떻다, 이런 차림새가 어떻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논란이 휩싸일 거니까 네. 말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뭐 그 화면에 나오다시피 좀 헝클어진 머리카락이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또 흘러나와요. 뭐 추정이죠, 뭐 그 추정. 추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아마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미용사들의 그 도움도 못 받는 거고 예. 뭐 또 고유의 머리 자체가 또 이 올림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 안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아니었겠냐는 추정인 거지 예. 저것이 뭐 확실한 뭐 이 전언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싶네요. 검찰 쪽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어제 3명이 들어간 거니까 이 3명만 얘기를 안 하면은 얘기가 절대 밖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너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20년 넘게 국민들한테 항상 올림머리와 단정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랬죠. 예. 본인이 비록 뭐 교도소 안에 있긴 하지만 구치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를 비춰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자존심에 훼손이 올 거라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이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안을 좀 유지해 주는 게 더 맞다. 그 대통령이 이미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의 그 피폐한 모습까지 국민한테 보여줬을 때는 네. 지지층이나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이나 마음은 다 가볍지가 않거든요. 예. 자, 그런 거를 좀 검찰이 좀 끝까지 지금은 아직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끝까지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는 사실 조금씩 흘러나와서 망신주기냐는 비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또 문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때는 뭐 거의 뭐 실시간으로 예. 이게 보도하듯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진짜 망신주기로 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거고 아마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상당히 그 보안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아까 저 하나 예. 사소한 건데 바로 잡으면요. 예. 구속기간 만기일이 제가 4월 18일인데 저기 19일로 그 자막이 나왔는데요. 4월 18일. 왜냐면 이게 제가 검찰 사무 규정을 가져왔는데 항상 이게 구속에 앞서서 구인이 먼저 영장이 됐을 때는 그 구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원래는 초일을 불사립하는 게 원칙인데 형사 사건은 1시간만 지나도 초일을 하루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되기 전날 구인된 날부터 계산하면 4월 18일이 20일입니다. 4월 18일. 예, 언론에서 이게 자꾸 잘못된 걸 보도하길래. 예. 법리에 두 가지- 충실하니까 두 가지가- 서 변호사님. 네, 정말 사소한 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박 전 대통령이 뭐 흐느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친박 의원이죠. 홍문종 의원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앞에서 20분간 뭐 울었다더라. 뭐 펑펑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울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네. 울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네. 의연하게 계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 교체 얘기도 좀 흘러나오곤 했는데 우리 제가 보기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또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변호사가 있어도 그것은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면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변호사를 썼다고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홍문종 의원은 뭐 일단 가까우니까 의연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감옥에 들어갈 때 3.2평짜리 들어갈 때 뭐 울었다, 통곡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홍문종 의원은 담담하다 했는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 울었거나 대성통곡을 했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환과 참회와 자기에 대한 서러움이죠. 그렇죠. 자기 연민이죠.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친박이나 보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패족이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송문정 의원이 지금 얘기한 거는 담담하고 의연하고 꿋꿋하게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뭐 노병은 뇌가도 얘기가 노병은 네. 뭐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했지만은 우리 친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록 구치소에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하다. 우리는 다시 재기할 거다. 그러니까 울었다 안 울었다가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인 함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만약에 신문에서 그때 보도가 그렇게 울었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확인 안 하고 쓴 거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짜 뉴스고 예. 임팩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기사죠. 예.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뭐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느니 어떻게 했느니 자초지종에 보도가 됐는데 예. 검찰이 얘기해 준 걸 보고 썼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기자적인 상상력으로 썼다 그러면은 그런 기사도 앞으로 좀 후유증이 많아서 좀 자제해야 될 거 아닌가. 그 기사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소스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했다 이거만 있지 누가 얘기한 거 가서 본 것처럼 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론들이 조금 많이 좀 자제할 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정 교수님.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도 안 했냐. 정치투쟁에서 졌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도 정치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달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 홍문정도 자유한국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 그 상당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는데 예.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친박 지지층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인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거지로 엮였고 정치적 기획과 업무에서 억울하게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다든지 허물어지면 자신의 조직 근거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끝까지 부인한 이유도 이것은 이렇게 법리적으로 풀다기보다는 정치적 투쟁의 일환으로 아마 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해법으로 자기가 살아나가기 길을 찾아야 되겠다. 네, 그 네, 이야기는 밖에 있는 지금 홍문종 의원을 비롯해서 이 홍준표 후보까지 친박계가 지금 다 어떤 식으로든 스크럼을 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구해내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 아주 강고하게 아마 대처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독방 앞에 섰을 때 앞에서 울었다기보다는 들어가서는 정말 내가 왜 와 있지? 한순간에 아무 일로 들어가서는 아마도 저는 울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나 뭐 독방 앞에 서서 들어가기 싫어서 뭐 20분간 통곡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친박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울었다는 그 메시지도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예. 꼭 대통령이 아주 굳건하게 계신다. 뭐 조사도 잘 받고 계신다. 이런 것이 정치적 메시지기보단 대통령이 흐느껴 울었다는 것이 오히려 친박 지지자들한테는 더욱더 큰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감안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이 대선 전국에서 뭔가 친박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지금 약간 비켜나 있는데요.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TK 지역에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요. 예. 만일에 이 지역에서 지금 바른정당 후보가 될지 아니면은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자유한국당의 전 정무수석이 당선이 된다면 예. 엄청나게 일종의 정치적으로 그렇겠죠. 이 친박은 TK, 본인들의 핵심적인 지지층에서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그널로 신호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친박에서 이 양쪽으로 막 흘리는 거는 예. 바로 이런 점도 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4월 5일이고 식목일이죠.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식목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영예 근혜양은 제32회 식목일을 맞아 경기도시 인근 지지대국의 야산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야산에서 큰 영예와 함께 잣나무와 내기다 소나무 등을 심으면서 산림정책은 불과 몇 년 동안의 단기적인 것보다는 영구히 계속되는 장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곱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돗물의 중요한 유전 자원을 보호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를 봄에 심고 또 가을에 육림의 날 해서 육림의 날 해서 아주 나무 심는 노력은 아니에요. 벌거숭이 용산을 금수 강산으로 하는 색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박 대통령 당께서 얼마나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산림 녹화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김기춘 실장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또 기분이 또 묘하네. 같이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세월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저렇게 역전이 될 수 있을까? 예. 인생 요전이라는 생각도 들죠.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던 실세 비서실장이 예. 식목일 날 나무하던 분들이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저 서울 구치소에서 한 분은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예. 있고 인생 유전이죠. 근데 지금 식목일 얘기 나왔으니까 예.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산림 녹화가 저희들한테는 저희들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어디 기차 타고 가면은 우리나라 산이 다 빨갰어요. 빨갰어요? 네, 나무가 빨개서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왜 집집마다 나무를 갖다 뗐잖아요. 솔방울로 예, 예, 밥하고 예,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70년대부터 나무가 우리나라 늘어나기 시작해서 예. 요즘에는 조상묘를 산에 있는 사람이 자기 묘도 못 찾아가잖아요.
맞상주도 자기 부모 묘소를 못 찾아갈 정도로 우리나라 나무가 엄청나졌죠. 그거는 예.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산림 녹화를 굉장히 많이 한 거는 저희들은 굉장히 그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는 뭐 산마다 다 산림 녹화, 뭐 조국 군대와는 산림 녹화부터 뭐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산림 식목일 날 그런 얘기 했었죠. 나라가 망하는 가장 첫 번째 피해는 산에서부터 온다. 나라가 망하면 좀 산에 의미가 있는 있는군요. 나무부터 뽑아버리고 그걸 막 떼고 하니까 나무부터 온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식목일 날이 저희들도 휴일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뭐 다 나무 심고 그랬던데 오늘 이 식목일 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김기춘 실장의 화면으로 보니까 예. 갑자기 참 허무한 생각도 들고 허전한 생각도 들고 왜 저런가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네. 내일 또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서 변호사님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또 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유영하 변호사 체제로 끝까지 갈 거 없고요. 예. 저는 이게 네 가지 이유로 보는데 첫째는 이제 박 대통령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좀 많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가고 새로운 사람은 잘 안 믿어요. 근데 2007년부터 유영하 변호사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팀장을 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BBK 사건 때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따라서 예. 이게 오랜 저는 친분,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박 대통령은 이게 스타일상 직언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충성심. 예. 예를 들어 이게 유영하 변호사 뭐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직언보다는 오히려 이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런 걸 이게 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이유로 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사소한 이게 법리적 투쟁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투쟁으로 예. 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변호사 이걸 선임하는 거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요. 박 대통령은 이게 지금 나쁜 결과들 있잖아요. 예. 이게 유영하 변호사의 책임이 아니고 검찰, 헌재, 특검, 예. 이번에 판사 전부 이게 이런 분들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이게 사건 하다 보면 끝까지 가는 사람, 제가 결과가 나빠도 끝까지 가는 분이 있고 한 번 결과 나쁘고 바꾸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박 대통령은 이건 이게 유영하 변호사는 아무 잘못이었고 내 지시대로 했고 이런 이제 그 아까처럼 법원이나 검찰, 특검 이런 잘못이다. 예. 이래 보기 때문에 안 바꾸고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 홍문종 의원 얘기처럼 뭐 백약이 무효였다. 누가 와든 뭐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손범규 변호사 얘기가 유영하 변호사가 갔다 와서 그 내용을 다른 변호인 단인데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아마 그건 아마 저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도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자신이 구줄 수 있는 모습을 누구에게 잘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유영하 변호사 정도만 알고 예. 상의를 하는 거지 그 이상 아마 그 변호인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청와대 계실 때부터 이 아주 제한된 인원하고만 소통해온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바로 그러한 뭐랄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유영하 변호사 스스로가 판단했다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네. 묵시적으로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청와대 아마 스타일이 그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 말고 또 뭐 다른 또 일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또 도움을 또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100%를 주위에 있는 동료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게 조금 뭐 친한 분들 몇 분 있어서 그 내부 사정을 네.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변호인단 사이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갈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게 혐의에 모든 대해서? 변호사가 일치해서 이거는 전부 이게 무죄로 다투고 가야 된다. 예. 이거는 이게 갈등이 없는데 다만 이게 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검찰에 출석할 거냐, 헌재에 출석할 거냐 이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게 낫다고 했는데 과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 출석을 가장 반대를 했고 아하. 그분에게 헌재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헌재 출석도 강하게 반대를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우리 파면에도 보면 헌법 소유 의지가 없다. 이래 영향을 상당히 주잖아 출석하는 게. 예. 따라서 이게 변호인들 간에 아마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거기서 그게 말이 나왔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변호인단은 출석해서 다 받자고 했고 아마 이 유영하 변호사는 그냥 이게 불출석이 맞다. 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변호인들 간에 내부적으로 이제 출석할 거냐 말 거냐 그 이야기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이 유영하 변호사의 뜻이라기보다는 유영하 변호사만 제 생각에 법률 대리인다. 그때 헌재 탄핵 심판할 때 유영하 변호사만 아마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심기나 뜻을 읽어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먼저 캐치하고 나서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자신의 의견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반대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결국 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 지금 바라보는 인식과 그 시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것이 자신의 이게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잘 읽어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주장이 그냥 그렇게 아마 그 견해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끌고 갔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청와대 참모들도 접견을 가보려고 하다가 안 만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세상을 보는 통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보는 거죠. 지금 등록이 된 지인이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또 하나 윤전추 행정관만 지인 등록이 돼서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어제 그저께도 서양이 그 시누이 올케 사이인데도 가서 그냥 못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효율적으로 좀 많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 총리하던 정홍원 총리나 최재경 그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률가를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이 중용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논쟁을 하고 했으면은 상당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거는 법률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이다. 그래서 나를 제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족하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옛날에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 치열하게 붙었을 때 그때 네거티브 대응팀이 했거든요. 그때 최태민 측에서 알려주는 그거에서 샅샅이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만 이렇게 믿고 의존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런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존형 성격. 특정인한테 한번 꽂히면 그 사람한테만 의존하고 또 하나는 약간의 과거 18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에 대한 약간의 공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처음부터 하기가 싫다 이거죠. 새로운 변호사가 오면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캐릭터하고 과거 살아온 이력 이런 게 변호사 한 분만 봐도 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영하 변호사지만 과거엔 최순실 씨였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사람만 바뀌고 그 스타일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용환 재무부 장관 7인에 있었잖아요. 대통령 공을 세우는데 김용환 그분이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최순실 최태민 가를 좀 멀리해라고 그랬더니 그런 말 하려고 나를 도왔나요? 하고서 그다음부터 연락이 끊어졌잖아요. 또 옛날에 김용갑이라고 그분도 7인에 했었죠. 옛날에 총무처 장관하고 국회의원 한 분. 그분도 민정수석만은 법률가 하지 말고 대통령한테 올곧은 얘기할 사람을 꼭 그 사람을 시켜라. 법률가 좀 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법률가만 시켰죠. 그래서 우병우 같이 한 사람들은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 뜻을 받아서 대통령 생각대로만 움직인 사람이었지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억울하다 뭐하다지만 모든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성향이 여태까지 일을 많이 자초한 원인도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듭니다. 위험한 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박 전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작년 공천 파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어디 출마했냐면 송파을에 출마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송파을에 국회의원이 누군지 압니까? 유일호 진 경제부 총리였습니다. 유일호 경제부 총리가 거기서 제가 기억하고 3선을 했거든요. 재선을 했죠. 재선을 하고 3선에 도전하는 셈이었는데 이 유일호 부총리가 2015년 11월 달까지 국토부 장관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개각을 하면서 다시 내려놓고 자기 지역구로 돌아갔죠. 그때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이 유일호 당시 장관을 3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려를 해준 거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2달 뒤에 2016년 1월 달에 유일호 부총리를 입각을 시킵니다. 다시. 그러면서 유일호 부총리가 그 지역구를 내어놓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송파을이라는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새누리당의 특박과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온 사람이 바로 유영아 대변인입니다. 그러면서 유영아 대변인이 상당히 여론조사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후보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그 김무성 대표가 옥새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때 배제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이 유일호 부총리를 입각시킨 이유가 유영아 변호사를 뭐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정황을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개연성이다. 근데 저 부분은 이게 좀 달리 생각해야 돼. 자꾸 변호인단 만나고 일반인 접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접견 장소의 문제도 저는 크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교도소 가보면 정문 밖에서 우측으로 가면 일반인 접견실이 있어요. 거기는 이게 여러 수백 명이 10분 단위로 접견을 해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여러 사람 눈에 안 띄고는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 근데 변호인은 안에 정문으로 들어가서 교소문을 열고 들어가서 접견실에서 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잖아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수위를 입고 이게 일반면 수백 명이 보는 데서 경호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는데 여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일반인 접견이 저는 가능한가? 그게 의문이고요. 그 장소로 보내겠습니까? 아니, 일반인 접견은 예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면허 되잖아요. 아니, 일반인 접견은 안 돼. 그 특별면 종교인이 하는 그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윤전추 예를 들어 이런 분들도요. 유영아 변호사도 일반인으로 갔을 때는 영치품만 여주지 대통령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장소에 넣을 수가 없고 그는 어떤 예나 특혜도 일반인 접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장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도 있지. 무조건 이게 뭐 폐쇄나 뭐 여왕 이미지 이거는 아니다. 저는 이게 재판할 때도 아마 수요일 입고는 안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면회를 하면은 그 다른 수감자들이 하는 그 면회 장소에만 가야 된다. 그 외에는 이게 다른 특혜를 둘 수가 없고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인 밖에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 접견 제한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변호인들도 여럿 있잖아요. 근데 어제 손범규 변호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면회를 유영아 변호사가 대통령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 때 했던 그 측근 실세들한테 과잉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치소에서 변호사도 유영아라는 변호사만 통해서 모든 걸 전달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없겠느냐. 저도 기업에 가서 보니까 회장 측근들이 그 독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회장 얘기 한 50%에다가 자기 얘기를 한 50%를 넣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자기 얘기를 다 회장 지시사항으로 해요. 그 인사 같은 것도 그 사장한테 CEO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회장이 지금 저 사람 자르라고 그랬다. 저 사람은 키우라고 그랬다. 이거를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고 나중에 회장이 깜빵 가 감옥 가고 그런 거거든요. 돈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이 선임되면 그 변호인단 팀워크에 의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니까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왜 박정희 대통령 옛날 디바이드 앤드 룰을 잘했잖아요. 적절하게 이유락, 김재기도 다 싸우게 하고 차지철도 뭉쳐서 적절히 싸우게 하면서 본인이 통치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하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좀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죠.